우리가 배선 메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게이트 쪽이고 하나는 소스 드레인 쪽. 게이트는 제일 밑바닥, 소스 드레인은 TF 아모포 실리콘을 만들고 제일 위에 바닥. 두 층의 메탈 배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했던 방막을 기초를 마치고 오늘은 실전 게이트 알루미늄 공정을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배선 요구, 글래스하고의 어디신이 좋아야 된다. 에칭 가공성이 우수해야 된다. 전기 저항이 낮아야 된다. 또 나중에 ITO와의 접촉 저항이 낮아야 된다. 변형이 적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 메탈을 보면 크롬, 몰리, 알루미늄 이렇게 타이테늄 사이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있고, 카파도 타이테늄을 TI를 어디션 레이로 이중 메탈 라인을 이층의 메탈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화면이 안 나오네. 이거는 또 따로 있나? 메인 스위치, 스크린 없어도 매뉴얼 한번 켜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는 알루미늄 게이트를 게이트 배선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 공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알루미늄을 배선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알루미늄에서 나타나는 이 힐락이 뭐죠?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루미늄을 방막을 입히 가지고 패턴을 하고 열체를 하게 되면 표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이런 돌기가 생겨. 돌기.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되거든. 그래서 왜 알루미늄 힐락이라는 놈이 왜 생기느냐? 유리 위에 알루미늄 필름을 만들면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스트레스, 방막의 스트레스가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서로 밀어붙이는 힘,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그러니까 응력, 장력, 그러니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 놈이 결국은 여기서 이 돌출 부분, 요 사이에 힐락, 여기에 보이는 이 돌멩이 같은 뾰족뾰족한 이물질을 그레인 바운드리에서 용출시킨다. 이유는 알루미늄의 이 thermal expansion, CTE 그러죠.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성 ppm per 켈빈. 알루미늄의 thermal expansion이 글래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알루미늄은 열을 가하게 되면 24 ppm이 늘어나. 24 분의 100만 분의 24가 늘어나 1도마다 되고, 글래스는 상대적으로 열을 가하더라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죠. thermal expansion이. 그래서 이 thermal expansion에 따른 이 스트레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에서 알루미늄의 힐락이 발생을 한다. 힐락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위에 놈을 쿡 찌르겠지. 쇼트를 시키겠죠. 그죠? 이 놈이 이게 매끈해야 되는 놈인데 이런 짱돌이 하나 붙기 때문에 힐락은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나 디스플레이에서나 힐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루미늄 밑에 몰리브데늄을 깔아가지고 이 버프 레이어를 밑에다가 아니고
캐핑 레이어를 깔아가지고 몰리브데늄 깔아서 힐락이 나오더라도 이 힐락 억제력이 억제를 시킨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알루미늄에다가 합금을 만들어서 이 힐락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순수 알루미늄을 2500옹스롬을 썼을 때 여기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이 힐락입니다. 이 힐락이 결국은 위에 절연막을 뚫고 쇼팅을 시키는 거야. GD,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메탈 사이에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에 절연막을 뚫고 힐락이 이 불량을 일으킨다. 그래서 몰리브데늄 캐핑을 했더니 이런 점이 이렇게 줄어들고 힐락이 많이 억제되고 알루미늄에다가 알루미늄 대신에 니오디움 합금을 만들었더니 깨끗하게 힐락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니오디움을 하면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아이디얼한 방법은 아니죠. 합금을 해서 힐락은 줄였는데 이 전기 저항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100점짜리 솔루션은 아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할 때 몰리브데늄 캐핑을 해서 힐락을 줄일 수 있으면 베스트 방법이다. 지금 주로 이제 이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퓨어 알루미늄을 썼을 때 여기 힐락이 이렇게 생긴다. 1% 아토믹 퍼센트 ND를 했을 때 깔끔하게 해결되고 2%를 썼을 때는 더 깔끔하게 힐락이 억제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드레인의 알루미늄 공정입니다. 소스 드레인의 배선 재료 요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게이트하고 비슷하게 소스 드레인은 M+ 아모포실리콘의 오믹 콘택트를 형성해야 되고 ITO와의 접촉 저항이 적고 에칭하기 쉽고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우수하고 저항이 낮아야 되고 등등의 이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하고 세미컨덕터를 콘택을 시킬 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재료에다가 정극 메탈을 콘택을 시킬 때 그 표면에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고체의 표면에서는 전자를 고체 내에 가두는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고 이 에너지 배리어별 높이를 워크 펑션, 즉 우리말로 하면 일함수라고 한다. 전자를 밖으로 안 뺏기려고 하는 이 가두어 들려고 하는 이 울타리가 워크 펑션이다. 마그네슘 32볼트에서 플라티늄 6 일렉트론 볼트까지 다양한 값수를 가진다. 메탈의 일함수를 파이 M, 반도체 일함수를 파이 S라고 할 때 파이 M이 파이 S, 즉 메탈의 일함수가 반도체 일함수보다 높을 때는 샷기 콘택트라고 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 오믹 콘택트라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믹 콘택트야. 그래야만 메탈에서 전자가 쉽게 이 콘택을 통해서 반도체 세미컨덕터 레이어로 흘러간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콘택 방식인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메탈의 워크 펑션 울타리가 세미컨덕터의 울타리 워크 펑션 하이트보다도 낮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M+ 아모포실리콘 층을 메탈하고
이 아모포 실리콘 사이에 사용하는 이유도 콘택트 저항을 작게 만들어서 전자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런 워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4.3층에서 있고 실버 4. 얼마 5 되게 4네요.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져 있는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예를 들면 실리컨의 워크 펑션이 얼마더라? 3.6이든가 4.0이네. 4.0일 때 이 실리컨하고의 오믹 콘택트 전자가 잘 흐르는 메탈을 선택하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를 하면 좋겠어요? 별로 없네. 4.0보다 작은 놈이 별로 없네. 무슨 소리야? 결국 이야기다. 실리컨보다도 실리컨에다가 바로 메탈을 콘택을 시키면 어떤 금속보다도 실리컨의 워크 펑션이 높아요. 오믹 콘택이 안 돼, 직접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 M 플러스 도핑된 아모포 실리컨을 사용해서 도핑된 놈은 이거보다 분명히 5점 얼마나 높겠죠. 그죠? 높기 때문에 이 메탈 선택 범위가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 이 픽처도 이 메탈 라인의 이 응력,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스텝을 몰리브데늄 3,500 옹스트롬의 두께를 가지고 넘어갈 때 요 경계면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크랙이 생긴다. 그러니까 단선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계단을 못 올라가고 메탈 라인이 부러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여기도 0.4. 그러니까 이 메탈 라인의 스트레스, 방막의 스트레스하고 이 반도체하고의 콘택트 저항, 이것이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정할 때 어떤 메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디바이스의 이 불량률이 높고 낮음을 결정하게 된다. 카파 배선입니다. 제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메탈이죠. 현실적으로. 카파. 카파의 장점은 알루미늄이 3.1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알루미늄이 3.1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 그보다도 훨씬 낮은 2.3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 비저항이 낮으면 선폭을 줄이든지 두께를 줄이든지 훨씬 이 배선을 깔 때 유리하게 되죠. 그죠? 카파를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보다도 약 35%의 두께를 줄여도 같은 저항치를 갖는다. 두께를 줄이든지 선폭을 줄이든지 둘 다 이익이 되죠. 선폭을 줄이게 되면 개고율, 즉 어퍼처 레이쇼가 커서 이 화면이 밝게 되는 효과가 되고, 여기 예를 들어놨네요. 3,000옹스트롬 알루미늄을 할 거를 카파를 하면 2,000옹스트롬만 올려도 되고,
소스 트레인 2700이 카파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있게 됩니다. TFT 크로스 섹션으로 보면 하나는 게이트 알루미늄을 썼을 때 소스 트레인 알루미늄 MAM이라는 거는 몰리 알루미늄 몰리, 이걸 약자로 그냥 써버렸네요. 게이트는 알루미늄 위에 몰리를 썼고, 왜 알루미늄 위에 몰리를 썼을까요? 왜? 금방 했잖아, 10분 전에. 힐락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삐쭉삐쭉 솟아오르는 힐락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줄였고, 여기는 또 왜 몰리를 왜 썼을까요? 초록색 몰리,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알루미늄을 사이에 두고 몰리브데늄 레이를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귀찮게. 요거는 왜 몰리브데늄을 집어넣었을까요? 요 M 플러스하고의 오믹 콘택트를 만들기 위해서 몰리브데늄을 넣었고, 이거 없이 알루미늄으로 바로 M 플러스를 하게 되면 오믹 콘택이 되지 않는다. 그죠? 위에 몰리브데늄 왜 넣었을까요? 픽셀 ITO하고의 콘택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몰리브데늄을 얹었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 안 그러면 쓸데없이 왜 이 비싼 2층, 3층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디바이스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카파 배선을, 카파 게이트, 카파 소스 드레인을 했는데, 타이타늄이 여기 파란색, 블루, 아니야, 이게 그린 색깔이다. 그죠? 밑에 깔려 있어. 왜 깔렸게? 왜 깔았겠어요? 쓸데없이? 밑에 TI, 타이타늄 막을, 2층 막을 깐 이유.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카파를 직접 유리에다가 정착을 하면 어디전이 나빠서 벌컥벌컥 일어나. 벽지 이렇게 바르면 벽지가 막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카파는 태생적으로 글래스하고의 접착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늄을 미리 깔고, 타이타늄은 또 접착력이 기차게 좋거든. 유리에나 아무데나 시드 레이어로 딱 깔고, 이제 글루 레이어라 그러죠. 이 풀칠하는 레이어. 타이타늄을 미리 깔고 카파를 깔게 되면 타이타늄 글래스를 잘 접착하고, 카파는 또 타이타늄에 잘 접착을 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안정된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알루미늄은 유리에다가 바로 정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알루미늄은 어디히전이 좋고, 카파는 어디히전이 나빠서 어디히전 레이어인 타이타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에도 보면 카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타이타늄 레이어가 들어간다. 왜 들어갈까요? 타이타늄 추가 레이어가 왜 필요할까요? 똑같죠, 저거하고. 저기는 몰리 넣었는데 여기는 타이타늄. N 플러스하고의 콘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타늄을 하나 넣었고, 여기는 카파에다가 뒤집어 씌우지 않았어, 저것처럼. ITO하고는 카파가 콘택 저항이 비교적 낮아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죠. 카파 필름의 제일 또 골치 문제, 아까 얘기했죠. 어디히전이 나쁘다. 어디히전이 나쁘다. M 플러스의 오믹 콘택이 나쁘다. 그래서 이 타이타늄 또는 몰리브데늄 또는
다른 메탈의 어시스트를 받아야 된다. 최고로 좋은 이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까다로운 놈이 카파다. 어디진 이야기는 했죠. 여기 유리 위에 직접 붙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어디히전 레이를 서로 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쁜 거, 디퓨전, 확산. 이 카파를 소스로 했을 때, 소스 드레인 메탈을 했을 때, 여기 아모포 실리콘하고 반도체하고 카파하고의 디퓨전이 굉장히 심하다. 왜 디퓨전이 일어나느냐? 온도를 올리게 되면 둘 중에 한 놈이 그 아톰이 한 쪽의 아톰이 경계선을 넘고 침범을 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확산 또는 디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카파가 아모포 실리콘 쪽으로 디퓨전이 된다. 실리콘이 카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톰의 사이즈, 뭐 두 메탈이 결정할 문제니까 어느 놈이 어느 쪽으로 가는, 어느 쪽으로 디퓨저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의 이 정할 때 두겠습니다. 그래서 카파가 알루미늄으로 디퓨전 돼 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겠죠, 이 안이. 그죠? 서로 막 섞이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아까 여기 몰리브데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카파 타이타늄이 있죠. 조금 전 그림에. 타이타늄 쓸 수도 있고, 타이타늄이네. 타이타늄 써도 되고, 몰리브데늄 써도 되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 카파하고 M 플러스의 어디히전이 아니고, 물론 어디히전도 어디히전. 그러니까 요거는 기능이 세 가지네. 카파를 M 플러스에서 어디히전을 도와주는 레이어 역할도 하고, 오믹 콘택트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카파가 아모포 실리콘하고 디퓨전 되는 것을 방지하는 디퓨전 베리어 역할도 한다. 요거는 이제 3중 트리플 듀티가 되네요. 몰리브데늄 또는 여기서는 카파 밑에 타이타늄의 역할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카파는 LCD 공정 조건에서는 힐락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은 알루미늄에 비해서 어디히전이 취약하고 아모포 실리콘 내로 확산이 매우 빨라 소스 드레인으로 사용 시 몰리브데늄, 타이타늄 또는 탄탈륨 등의 디퓨전 베리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카파는 고온고습 구동 조건에서 카파 이온 또 2+ 이온의 이온 디퓨전이 매우 빨라 개발 위해서 기본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된다. 좋은 똑똑한 놈은 똑똑한 놈인데 카파가 코로전도 심하고 카파 우리 어디 식탁에서 카파 있나? 이 녹이 슬면 초록색이 되죠. 대기 중에 그렇게 쉽게 녹이 서게 된다. 근데 이 디바이스에서는 디퓨전도 심하고 어드히전도 나쁘고 그래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투명 전도막 TCO. TCO가 약자가 뭡니까? Transparent Conductive Oxide이죠. TCO. ITO는 TCO 중에 한 종류가 되는 가장 흔히 쓰이는 투명 전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TO는 인디움 틴 옥사이드, INSNO3.
이를 줄여서 ITO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 이걸 막 엉터로 적어놨네. 이걸 모르고 제곱이 없다. 그리고 200도 틀렸고 옛날 나쁠 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레지스티비티는 100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 좋은 놈의 콘닥 레지스티비티가 높은 놈이야 낮은 놈이야? 제법 높죠. 레지스티비티가. 아까 카파가 2.3, 알루미늄이 3.1 그랬죠. 근데 100 그러면 30배나 높아. 그런데도 굉장히 기특한 놈이야. 왜? 투명하면서도 전기를 통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레지스티비티는 100, 옵티컬 트랜스미탄스는 90% 이상, 거의 95%, 96%를 우리가 비지블 라이트를 통과시키면 ITO. 우리 유리 창문이 트랜스미탄스가 얼마인지 압니까? 응? 이 창문, 유리 창문. 햇빛을 100을 쪼였을 때 얼마가 통과하겠어요? 어? 추측을 해봐. 90%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리창에 빛을 투과시키는 거 퍼센티지가 90%로 생각하는 사람, 80%로 생각하는 사람, 70%로 생각하는 사람. 70%가 맞아. 70%도 채 되지 않아. 틴트가 되지 않는 일반 유리창이 그만큼 빛을 차단하는 거야. 유리 때문에. UV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이 ITO라는 놈이 95%의 빛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죠. ITO. 그래서 ITO를 우리가 TFT LCD의 전극, AM OLED의 전극, 모든 디스플레이의 이 전극, 일렉트로드로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죠. 투명하고 전기가 통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어 다시 타치스크린에 ITO가 또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타치스크린 내가 한참 전에 이 학기 초에 잠시 그림을 보여줬죠. 다이아몬드 쉐입처럼 이렇게 2층막으로 돼가지고 ITO 패턴을 하고 거기다가 이 캐패시티 전압을 걸어줘가 사람이 손으로 딱 타치를 하면 그 전류를 바디로 뺏어 먹어. 그러면 캡 양이 바뀌죠. 그거를 센싱을 해서 어느 부분에 타치를 한다. 그게 이제 타치 스크린, 프로젝티브 캐패시티 타치라는 거죠. 그래서 ITO는 타치 스크린에도 굉장히 와이들리 유즈된다. 여기서 인디엄 틴 옥사이드지만은 메조리티는 인디엄 옥사이드고 T는 이 도판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로 이 one excess electron from oxygen atom이 free electron으로 되어서 이 free electron이 이 metal like conductivity, 이 conduction band로 올라가는 free electron이 생김으로써 conductivity를 산화물이면서도 가하게 한다. 이건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생략, 아모포스 ITO.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결정화된 ITO야. ITO는 일단 정착을 하게 되면 초록색 빛을 띠고 이것이 투명하게 되지 않아. 전기 저항도 엄청 높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 상태는 아모포스야. 결정화가 되지 않는 거. 디파짓 될 때, 정착될 때, 방막을
방막을 스파트링해서 만들면 아모포 상태고 투명하지도 않고 전기 전도도도 아주 나쁘든 전기 전도도가 빵이야. 근데 이놈을 O2 분위기에서 약 350도로 가열, 즉 어닐링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멋대로 된 이 구조가 ITO 구조가 이렇게 결정화가 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놈이야. 결정화가 딱 되면서 필름이 어느 순간 그냥 투명하게 돼. 안 보이게 되는 필름이 되고 전기 전도도도 한 100배로 좋아지고. 그래서 에칭 예때가 돼버리면 완전 결정화된 이 산화물이 돼서 에칭하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산화물이야. 이때는 아직도 산화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칭할 때까지만 아모포스 ITO를 유지하고 투과열도 낮고 비저항도 하지만은 패턴을 뜨고 난 뒤에 에칭을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만들고 난 뒤에 결정화 ITO로 하게 되면 비저항도 낮아지고 투과열도 높아지고. 그래서 ITO는 이 결정화된 상태, 투명한 ITO는 이 패턴 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완전히 산화물로 O3하고 본딩된 케미칼리 굉장히 스테이블한 이 글래스 라이크 드래그 되는 거죠. 우리가 유리를 에칭할 때 굉장히 어렵죠. 왕수라고 하는 스트롱 케미칼을 사용해서 유리를 녹이듯이 ITO도 산화물이 되고 결정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강산에도 잘 녹질 않아. 그래서 결정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 아모포스 상태일 때 빨리 패턴을 해서 그 후에 열 처리를 한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 스파트 TCO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ITO를 정착할 때 온도 400도 정착을 하게 되면 비저항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ITO를 400도에다가 정착을 해서 비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패턴만 만들기 어려운 거야. 여기는 적당한 온도에서 한 100도 정도에서 ITO를 해가지고 이 그리니시 컬러를 띤 ITO를 해서 패턴을 하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패턴을 하고 난 뒤에 열칠을 하는 것이 공정상 이득이 된다. 이제 ITO 표면이 산소 O2의 플로 레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 그 이야기고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결정화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싱필름 세미컨덕터와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방막은 크게 세 가지죠. 이때까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싱필름에 메탈이 있고 방막 형태로 된 세미컨덕터 또 틴필름의 인슐레이터 이 메탈은 어떻게 정착을 한다? 진공 안에 스파트링이라는 스파트링 프로세스 또는 스파트링 장비를 이용해서 금속을 유리 위에 정착을 시킨다. 근데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즉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놈은 스파트링으로 스파트링 공정을 쓸 수가 없어. 특성이 전혀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스파트링 공정이 아니고 플라스마 인핸스드 CBD. 결국 무슨 말이냐? 플라스마 인핸스 도움을 받은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 가장 핵심이 되는 아모포스 실리콘, 그리고 절연막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또 PCBD로,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메탈 라인은 이 이온 봄바드멘트를 위한 스파트링 공정으로 이 방막을 만들고, 반도체나 절연막은 PCBD라고 하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케미칼 프로세스를 쓰는, 여기는 케미칼이 아니고 피지컬한 거죠. 당분 공치처럼, 그죠? 피지컬한 프로세스로. 이거는 케미칼 프로세스야. 이것도 마찬가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이 나이트라이드, 아모포스 실리콘, 카파 또는 알루미늄 또는 IPO,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케미칼 베이퍼 디포지션 CBD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대형 글래스에서 디스플레이 만들 때 쓰는 프로세스는 특별히 플라스마 인핸스드 CBD, PECVD 공정을 쓰게 되죠. PECVD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고 체인버가 어떤 것이냐, 이 진공, 스파트링도 마찬가지로 진공 체인버를 써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진공은 진공인데 가스 라인이 여기 있다. 가스가 흐르는 플레이트가 따로 있고, 리액티브 가스가 흘러가는 이거 있고, RF 파워 소스가 있고, 히터가 있고, PCBD의 공정 온도는 스파트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80도, 100도, 150도 정도인데, 이거는 열로서 케미칼 리액션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 350도 정도의 고온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렇죠? 플라스마, 저압, 저온, 이 저온은 아닙니다. 350도가 저온은 아니지, 스파트링에 비하면. LCD, CBD 공정에서의 메인으로 사용한다. 왜 플라스마를 사용하냐? 플라스마 도움으로 이 케미칼 베이퍼 디포지션을, 이 정착 속도를 증가시킨다. 뒤에 딴 그림이 있나? 이 그림은 좀 지저분하네. PCBD, 플라스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하고, 글래스는 약 350도로 히팅이 된다. 플라스마 에너지, 가스 믹스, 가스 플로우, 프레셔의 공정 파라미터들을 조절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CBD 프로세스, 리액션 가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가스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여기가 유리고, 여기에다가
CBD 막을 정착하고 싶다. 가스는 흘러가고 유리는 이 350도 정도로 히팅을 하고 이 사이에 가스는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죠. 두 패러렐 전극에다가 RF를 걸어주면 이 가스가 플라스마를 형성하고 이 플라스마가 이 더멀 에너지, 히팅된 더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누클레이션, 그 다음에 이 필름으로 차근차근 정착이 된다. 이게 이제 뭐 여기 피직스를 적어놨습니다만 diffusion of gas reactant to the surface, 가스가 표면에 diffusion 되고 그 다음에 absorption of reacting space on the surface chemical reaction between reactant, dissorption of reaction by byproduct, diffusion of byproduct away from the surface. 이런 일련의 이 케미컬 리액션을 거쳐서 반도체막이 유리 위에 형성이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훨씬 낫다. 아까 첫 번째 그림은 지저분해서 초록색의 패러렐 전극이 있어. 패러렐 플레이트 전극이 있고 이 한 놈은 글래스는 요 파란 놈, 요거 지그재그는 히터야, 히터. 글래스를 데피기 위한 히터. 요 글래스가 앉아 있는 일렉트로드는 그라운드를 돼 있고 위에 가스가 흘러나오는 플레이트는 이 RF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가스가 쭉 이렇게 디퓨즈 돼서 흘러나오면 그러면 이 RF를 턴온을 시키면 13.56MHz로 여기서 플라스마가 형성한다. 그 플라스마는 이 프로세스 가스에 따라서 이 다른 플라스마가 형성되고 다른 물질이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포 실리콘을 만들 때는 SiH4, 즉 사일렌, 실리콘 하나에 수소가 4개씩 붙어 있는 사일렌 가스하고 수소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플라스마를 만들면 아모포 실리콘이 막이 형성되고 M+에서는 M+가 뭐냐? 오미 콘택트 레이죠. 사일렌에다가 수소에다가 포스핀. 여러분 포스핀 알죠? 포스핀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포스핀. 포스젠은 또 뭐야? 2차 대전 때 유태인 학살할 때 쓴 포스젠. 거의 같은 이 독성, 최고의 독성 물질. 포스핀만 하더라도 ppm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뭐 백혈병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이런 독성 가스에다가 암, 바람, 백혈병에 연관된 물질들이 어딘가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는 있어. 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케미칼도 그렇지, 가스도 독성 가스를 쓰지, 뭐 그런 위험이 있는 동네야, 반도체라는 거. 이제 다행히도 LCD 쪽은 요 포스핀이라는 놈이 1% 정도로 다일루션 돼서 나온 놈이야. 반도체처럼 이 포스핀을 가지고 그냥 이온 도핑에다 그냥 이 퓨어 포스핀을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수소 가스에다가 한 1% 정도만 이 희석이 돼서 나온 놈이다. 그렇고 SiNX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사일렌,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죠, 그죠? 그리고 수소, 요거 가스를 넣으면 절연막이 생기고, SiO2는 사일렌 플러스 N2O 산화시키는, N2O가 뭔지 압니까? 래핑 가스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거의 안 쓴다. 미국에서는 이 이빨 빼고 할 때 N2O 가스를 많이,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미친놈처럼 휘죽휘죽 막 웃어. 진짜 치과 의사의
치과 의자에 앉아가 의사는 이 벤치 들고 있는데 기죽기죽 보고 웃는다니까. 이게 좀 희한한 가스야. 그래서 영어로는 N2O가 사람 몸에는 톡식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은 이 마취가 아닌 체면 효과야. 그렇다고 실험은 해보지 마. 나도 한번 딱 해봐서 음리 뽑을 때 N2O를 했더니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해. 내가 마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약이 이런 기분일까? 그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의자에 딱 앉아서 이빨 뽑는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너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의사 보고 희죽희죽 웃는 게 이 N2O야. 이거를 우리가 SiO2를 만들 때 산화 리액탄트, 옥시데이션 리액탄트 개수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PCBD의 공정 파라미터는 파워, 이 서브스트레이트 온도, 템퍼레처, 프레셔, 가스 플로 레이트, 그다음에 이 전극을 얼마나 떼우냐에 따라서 그 막의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끝났다. 다행이다. 방막 프로세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 한 10분만, 아직 1시간도 안 했잖아. 이 방막 틴필름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질문 있습니까? 너무 몰라서 질문이 없어? 그래서 투명 전도막을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없어졌나? 여기 또 왜 이렇게 많이 빼버렸나? 이런 걸 막 빼버렸네. 내가 ITO 이것도 그렇고. 야, 요거 조금만, 내가 왜 이걸 뺐죠? ITO의 두께에 따른 투과율. ITO를 두껍게 한다고 투과율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 ITO의 막에 따라서 이 간섭 효과를 하는데 이거를 투과율하고 이 파장에 따라서 이 플러스를 해보면 두께별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이 투과율이 이렇게 이상한 커브를 그리게 돼. 결국은 이 ITO 필름 안에서 멀티플 리액션으로 투과 또는 반사의 비대스로 간섭 인터피어런스 효과를 하게 된다. 필름 두께에 따라서 투과된 빛들의 페이즈가 변함으로 두께에 따른 투과율의 차이가 두께에 따라서 투과율 차이가 변하는데 두껍다고 투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500옹스트롬의 ITO가 이 예를 들자면 빨간 게 어디 갔냐? 이봐, 여기가 2000옹스트롬이야, ITO가. 2000옹스트롬 두꺼운 놈의 ITO의 투과율이 400, 요 놈인가? 얇은 ITO의 투과율보다 투과율이 더 높아. 왜? ITO 막 사이에 이 표면에서 반사하는 놈, 유리면에서 반사하는 놈, 여기서 반사하는 놈, 여기서 반사하는 놈의 인터페어런스, 간섭 효과에 따라서 이런 투과율이 사인 웨이브를 크게 됐는데 결국은 요 꼭지의 투과율, 맥시멈 투과율을 가지는 놈의 두께를 정착하는 것이 ITO의 두께를 결정한다.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다시 이야기하자면 ITO를 두께에 따라서 플랫하게 되면 이게 낫다. 앞에 거보다. 앞에는 좀 하고. 투과율을 ITO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플랫을 하게 되면 인터피어런스에서 이런 퍼스트 맥시멈, 세컨드 맥시멈, 서드 맥시멈 이런
커브를 그린다. 따라서 요 퍼스트 맥시멈, 즉 1500옹스트롬이든지 뭐 3000이든 3000은 너무 두껍고 1500앵스트롬의 ITO가 투과일이 가장 높다. 750 투과일이 50으로 떨어지죠. 그죠? 이게는 우리가 카몬 센스로 생각하는 두께에 따른 투과일 저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TO의 두께는 1500 정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카몬 일렉트로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500에서 맥스가 올라가거든. 픽셀 ITO는 얇게, 카몬 ITO는 두껍게. 투과율은 양쪽 다 맥시멈이야. 근데 이놈은 또 넓은 면적의 ITO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컨덕티비티까지도 고려를 해서 1500을 하고, 픽셀 ITO는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두께를 쓸데없이 높일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줄여버렸네. 그거를 추가를 하고, 포토 미세 패턴 공정을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미세 패턴 공정. 이거 내가 업로드 했죠? 그죠? 다 했지? 했어. 어? 미세 패턴 공정을 내가 업로드를 안 했다고요? 내가 지난주에 다 했는데. 어? 이걸 진짜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한 걸 했는데. 자, 그러면 올릴 테니까 일단의 맛배기로 포토리사그라피 또는 미세 패턴 공정이라고 합니다. 1-7을 올려야지. 안 올려. 내가 분명히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TFT 팹 공정의 플로우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거 지저분하네. PCBD 또는 스파트 공정을 해서 정착을 하고 이거를 데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방막을 유리 위에 올리면 그 방막을 세정을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뭐 파티클도 않고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코팅을 하게 되죠. 왜? 패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략적인 건 이야기입니다. 다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스텝 바이 스텝은 PR,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또 꿀처럼 생긴 노란색 이 용액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진 UV를 쪼이면 쪼인 데는 나중에 날라가 버리고 안 쪼인 부분은 멀쩡하게 있어. 그래서 감광액, 현상액이 아니죠. 뭐라 그러나 한국말로 감광액을 도포를 한다. 그 다음에 노광한다. 포토 익스포저, UV 익스포저를 한다. 어떻게 마스크를 써서, 이거는 이제 너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인 계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뒤에 또 상세히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패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PR로 마스크를 이렇게 대고, PR이 깔려 있다. 마스크를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 UV를 딱 비치면 여기 UV가 쪼인 놈만 PR이 살아남아.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식각 웻 에칭을 한다. 요 PR 밑에 금속이 전체가 깔려 있는데 PR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에칭, 즉 이 식각 습식 웻 에칭을 하게 되면 요 밑에 금속은
요 PR이 프로텍션을 해주기 때문에 살아남고 나머지 놈은 전부 케미칼하게 워시 어웨이 하겠죠. 이게 일련의 이 포토리사그래피 공정이야. PR을 넣고 PR을 매스크를 통해서 익스포저 패턴을 뜨고 UV 노광을 하고 그 다음에 웻 에칭을 하고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이 포토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적혀 있는데 세정, 정책, 사진, 시각, 그 다음에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돋보기 아닌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일련의 공정을 웹 공정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이거 앞에 걸 괜히 할 필요도 없었네. 이게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나오네. 노란색 유리 위에 금속 방막을 입힌다. 파란색 1번. 클리닝을 한다. 세정을 한다.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즉 이 빨간색 PR을 코팅을 한다. 그죠? 요게 매스크야. 까만색. 요 보라색이 UV 라이트입니다. 비치면 요 매스크 밑에 놈은 UV를 차단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죠. 요거에 매스크가 구멍이 뚫리면 UV를 받은 놈은 PR이 살아남고 밑에 메탈이 프로텍션 된다. 그렇게 그것도 맞고 PR의 종류에 따라서 포지티브 PR이냐 네거티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요 글래스 매스크 위에 요런 검은색 띠를 가진 요걸 보면 요 패턴이 블랙 패턴이 있고 UV를 쪼면 요 PR은 블랙 패턴 때문에 이 UV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은 살아남아. 노출이 안 된 놈이 살아남아. 그러면 이거는 네거티브 PR이야. 그런 다음에 요 PR을 노출된 놈을 현상액에 집어넣으면 요거는 싹 씻겨나가. 사진 현상하듯이. 그러면 요 PR만 남게 되겠죠. 요 PR의 역할이 뭐냐? 밑에 메탈을 요 패턴과 같은 본을 뜨기 위해서 요 PR이 위에 받쳐주는 거야. 그죠? 좀 계략적으로 PR을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게 없나? 웹 공정이 매스크가 필요하고 UV 소스가 필요하고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외대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착, PR 도포, 노광, 현상, 디벨롭 하게 되면 이 필요 없는 부분에 PR이 날아가 버려. 그 다음에 에칭, 식각을 하고 난 뒤에 요 놈이 이제 지 임무를 다 한 거야. 그죠? 패턴을 위한 패턴된 PR은 에칭을 밑에 메탈이 에칭이 되면 요 놈은 이제 지 임무가 필요 없고 쓸데없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스트립 없애버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블루 컬러의 이 메탈 라인이 이런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된다. 세정이 뭐냐? 유리기판의 오염을 제거한다. 이걸 이제 세정하기 위해서 올게닉, 이오닉 컨테미네이션, 파티클, 먼지, 뭐 오만 유리기판 위에 묻어 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케미칼, 약한 케미칼을 써서 세정을 한다. 세정 기술은 이 물리적인 세정, 브러쉬로 세정하는 것. 워러젯, 물총이죠. 워러젯으로 오염을 제거하고, 울트라소닉도 많이 쓰입니다. 울트라소닉은 파티클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먼지 제거에 필요하고, 화학적 세정은 유기용제, 그다음에 등등 dilute HF,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 이거는 뭐 전문 용어니까, 전문 케미컬 용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드라이 세정은 플라스마 클리닝, 오존 클리닝 등등의, 그러니까 세정이 왜 이렇게 종류도 많고 왜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이거 할 때 여기 먼지가 하나 앉아서, 여기 먼지 하나 앉아서, 그러면 여기 빵 구멍이 뚫리겠죠.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리면 결국은 여기 이 패턴에 결국 구멍이 그냥 뚫리는 거예요. 파티클 하나, 먼지 하나 하는 것이. 그래서 클린룸이 필요하고, 이 글래스에 붙은 모든 파티클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씻어내야 돼. 그게 이제 이 제조의 수율은 양품 만드는 퍼센티지죠. 를 올리는데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디테일한 것보다도 DI 와로, DI가 뭔지 압니까? 디아이오나이즈드 와로. 반도체나 LCD의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야. 그 수돗물 쓰다가는 양품 한 놈도 안 나온다. 이 이온을 완전히 제거한 99.999, 물론 수돗물로 시작하죠. 필터를 거쳐가지고 정수를 하는 거야. 이 물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 톤씩 글래스 클린하고,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진짜 순정수라 그러죠. 디아이오나이즈드 와터를 진짜 이 비싼 물을 물서듯이 써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클리닝, 알칼리 클리닝, 중성산, 에어 나이프 이 등등의 이 세정 공정을 무지무지하게 사용을 한다.